강좌를 할 유병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강좌를 해야 되는데 제 형편상 우리 원장님에게 첫 번째 강좌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바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0분 동안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은 미리 다녀오시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없애고 그냥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혹시 그 화장실에 갔다 오실 분 있으면 지금 갔다 오셔도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이 몇 분 되시죠? 다섯 분 되시나? 네. 첫 번째 강좌로 존엄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그 70년대 제가 젊은 시절에 공직을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환경오염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공해라는 얘기, 모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들을 보낸다고 해서 공해라는 얘기를 할 때입니다. 그때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한강물이 그때는 거의 오염이 돼서 똥물에 가깝게 그렇게 지저분한 한강물이 흘렀고 공장들이 서울 시내에 많아가지고 오염물질들을 무척 많이 내보내서 서울의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환경에 관계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목동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목동 안에 소각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열병합 발전시설이라고 부천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못해서 비닐 이런 것들을 갖다 태우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굴뚝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이옥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목동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 중에 다이옥신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또 그것을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강도 아주 70년대에는 오염이 심했는데 양쪽에 청계천이나 중량천 주변에 하수를 가로 내려가는 암거를 다시 쭉 도너들여서 맹길어서 이제 한강물로 이제 집에서 보는 대소변 같은 것이 한강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 암거를 통해서 전부 하수 처리 시설로 전부 보내서 한강에는 전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 비 오는 물만 한강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한 20년 동안에 한강이 획기적으로 깨끗해져서 세계적으로 한강물만큼 깨끗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지난번 8월 달에 파리 세느강에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만 그 세느강이 우리 한강보다는 훨씬 지저분합니다. 거기서 차라리 그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거지로 수영을 해서 운동 경기를 치르기도 했는데 한강은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깨끗해요. 세느강보다 강폭이 3배 이상 넓고 강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느강은 한강에 되면 그냥 개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유럽이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봐도 한강처럼 그렇게 넓고 깨끗한 강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한강에서 잡히는 고기도 세계적으로
종류가 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많고 그런 깨끗한 그런 한강이 되어서 그런 업무를 보다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애들을 가리키다가 65세 정년을 하고 2014년도에 각당 복지대단에서 죽음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전문 강사 또는 사전의료의료양서 상담사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의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도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시작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인 얘기를 좀 해야 할 텐데 제가 노인학을 전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더 공부를 해서 바로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노인들은 죽음에 바짝 다가선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83인데 이제 아무리 제가 오래 살아도 1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겠잖냐. 그래서 노인들은 아무렇게도 죽음에 바짝 다가선 분들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얘기는 우선 사람은 인간은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20세까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30대 갈 때 성숙돼서 노화 현상을 거친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것이 인생사다. 세포의 유전 정보는 제 DNA 전달 물질이 점차적으로 손상돼서 죽게 되는 것이다. 노화 현상은 감각기관의 손상으로부터 감지가 된다. 즉 보고 듣고 이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노화 현상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노화 현상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화와 노쇠라는 걸 얘기해 보죠.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오는 신체적 퇴화 현상을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쇠는 나이에 관계없이 생리적 현상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노쇠 현상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도 노쇠 현상이 올 수가 있죠. 노쇠 현상의 증상은 첫째, 체중이 감소됩니다. 둘째는 근력이 저하되죠. 그 다음에 피로감이 자주 옵니다. 그 다음에 보행 속도가 느려져요.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노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쇠 현상이라고 해요. 노인네들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노쇠 현상을 경하게 됩니다. 국제 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정의할 때 어떤 것이 노인이냐?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돼서 자립적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그럼 노인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통상적으로 우리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5세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제일 먼저 노인을 65세로 이상으로 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65세 이상을 그때는 이제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건 1945년 이때인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은 때였죠. 우리나라도 195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지금은 남자는 거의 87세, 78세, 여자분들은 85.6세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6.25 후 60년대 이전까지는
40세 근처에 살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보통 노인들을 그렇게 얘기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도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인 정의를 조금 올려서 7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노인을 정의하기를 뭐 70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걸 대한 노인회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지 정치인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선거 때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65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70세 이상으로 하면 69세까지 지금 65세 이상 지하철 같은 거 무료 승차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혀 노인 정의를 바꾸려고 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념상 아직은 65세 이상을 그냥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기본 다위 노인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죽음을 공부하기 전에 노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좀 공부하시는 것이 기본 공부가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거고 노인의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60조 개가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60조 그러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키가 뭐 1m 70밖에 안 되고 피부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세포로 따지면 60조 개가 됩니다.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에게서 각각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23개씩 물려받는다. 그게 46개가 된다. 염색체는 유전 정보체인 DNA에 디옥시 유크리오 엑시드라는 건데 DNA를 가진다. DNA는 4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다. 4개의 염기쌍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 염색체 양 끝에 DNA 염기 서열이 있는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사다리 마냥 뻗어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이것이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마다 전부 다르죠. 제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안의 기능에서 위하고 폐장하고 이게 전부 세포가 전부 다릅니다. 그 세포를 전부 인간의 세포, 유전자 세포를 이제 게놈이라고 그러는데 게놈을 분석을 해서 염색체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의학이 발전되고 의기술이 발전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게놈 분석을 다 해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위에 조직세포를 전부 게놈 분석을 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따서 세포를 배양해서 증식시켜가지고 똑같은 위를 맹길어서 위 암이나 이런 게 조직했을 때 위를 절제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증식세포인데 예를 들어서 골수는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골수, 자기 골수를 빼서 줄기세포를 증식시켜서 그 사람의 체세포를 증식시켜서 나중에 그 사람 골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관절염 이런 걸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게놈 분석을 전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염색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텔로메어는 그리스어로 텔로와 메로스의 합성어다. 텔로메어.
신발 끝에 있는 플라스틱 객과 흡사하게 생긴 것이 텔로미어다. 염기 서열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텔로미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불로초라든가 불사약을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텔로미어를 이제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염기 서열되는 DNA를 주어서 복제를 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되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 DNA 텔로미어가 조금씩 닳게 돼요. 그 신발끈에 있는 앞에 플라스틱 그 판 같은 것이 조금씩 좀 닳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쭉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복제를 못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를 닳지 않게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것을 터득한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의 인간은 주기적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과 생명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중에 세균들은 핵 분열을 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2개로 갈라지고, 2개가 4개로 갈라지고, 또 4개가 8개로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막대한 그 증식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세균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세포를 DNA 유전 정보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유전 정보를 그대로 정보를 주어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하고 이제 미생물하고 다른 거죠. 생동물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과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1일 60조개의 세포 중에서 1일 1조개씩 분열에 참석한다. 그러면 60조개가 전부 분열을 해서 새로운 걸로 하려면 한 60일 걸리지. 하루에 1조개씩 분열을 해서 이제 죽고는 세포 분열 때마다 DNA가 복제가 된다. DNA가 복제가 되면 그 염색 체중에 이제 아까 보면은 텔로미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닳는다는 얘기예요. 일정 수준까지 텔로미어가 짧아지게 되면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세포가 다시 분열되지 않아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질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의 뜻입니다. 생물종에 따라서 좀 다 다르죠. 인간 텔로미어의 길이는 이제 5 내지 10kbs, 1kbs는 DNA 1000개의 길이다. 세포 분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다. 요 1 내지 2kb까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은 하지 못하고 멈춘다. 멈추게 되면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텔로미어와 텔로메라제라고 발견. 그럼 텔로미어, 이게 아까 염기 서열을 보호하는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그 닳지 않게 하면 죽지 않을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197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브래권 교수가 처음 이 텔로미어라는 걸 발견했고, 이분은 80년도에 유전학자 잭 쇼스텍과 공동으로 텔로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을 해냈고, 84년도에 브래권 교수는 자기 교실의 대학원생인 캐럴 그라이더와 함께 텔로미어를 복제하는 효소인 텔로메라제를 발견했다. 텔로메라제를 텔로미어에 주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이에요. 2009년대 이들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신체 중에서 이제 표면에 있는 피부는 4주에 한 번씩 새로운 피부가 생성돼요. 그러면 거의 한 달인데 일생 동안에 한 700번 내지 800번의 껍질을 벗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위에는 위벽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위는 새로운 세포가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걸로 포장이 돼야 돼요. 이 조직마다 복제되는
그 세포 분열이 다르다는 얘기죠. 심장도 그렇고 똑같이 40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직마다 세포 분열은 다르게 일어난다. 이거는 염색체 지도를 다 그렸을 때 각각의 조직이 다 다르게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서 이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가 동물 복제한 것은 줄기세포로 하는 게 아니라 난자세포, 우리 같으면 여자분들의 난자를 채취해서 거기서 이제 세포를 증식시켜서 똑같은 동물을 만드는 거죠. 그 송아지를 복제할 때 그 소의 그 난포 호르몬을 난포를 찾아서 거기다가 복제를 계속 시켜서 똑같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 그걸 지금 황우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도둑놈 소리 들어가지고 안 돼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복제죠. 동물 복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복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을 복제한다. 지금 이제 냉동 난자나 냉동 정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서 마이너스 200도 이제 아주 냉동을 시켜 놔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이제 인공 수정을 시켜서 이제 사람을 먹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난포 호르몬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복제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으로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절대자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죠. 노인이 이제 신체적,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신체적, 생리적,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이제 수분 부족이 와서 그래요.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8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누르면 금세 얼러오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50세, 60대 되면 이 수분이 우리 몸에 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에 누르면 한참 있다 올라오죠. 탄력이 없어져요. 70세, 80세 되면 더하지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체모의 변화, 백발 현상이 온다.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잘 부러진다. 심장 박동이 약해져서 혈압이 상승되고 체온 유지가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추위를 타게 되고 수면 패턴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초저녁에 자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노인들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방광 조절 능력이 저하돼서 이제 소변을 지릴 수도 있고 이제 항문이 괄약근이 늘어나가지고 대변도 그냥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노인들의 신체적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능력이 이제 이가 좀 시원찮으니까 씹는 것이 시원찮아집니다. 씹는 것이 시원찮아지는 거니까 위에 들어갔다가 이제 소화가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소장으로 내려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 이제 그다음에 감각적인 기능인데 시력이 저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특히 어둠 적응이 떨어진다. 청력의 저하,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노인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청력도 좋고 그런데 언젠가 50대 이후부터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명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보청기를 양쪽에 끼고 있습니다. 저는. 보청기가 없으면 남의 얘기를 이거 빼놓고는 못 들어야죠. 그래서 다만 그래도 보청기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에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양쪽에 보청기를 끼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래도 보정을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각의 후각의 변화가 옵니다. 노인네들은 맛을 잘 몰라요. 점점 짜게 되고 음식 먹일 때도 자꾸 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감각 기능의 변화입니다. 정신 기능의 변화가 옵니다. 지적 능력이 감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 지적 능력이 자꾸 감퇴가 되는데 보통 이해력이 저하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이 문제가 됩니다. 학습 능력도 저하가 돼서 판단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 번 들으면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한 며칠 기억에 담아두고 있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한 번 들은 거 돌아서면 그냥 잊어먹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지금 보시면 한 번 보면 정독을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보고 돌아서면 또 잊어보게 되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노인들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 능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이게 정신기능의 변화로 우리가 노인들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의 변화가 옵니다. 우울증의 경향이 일어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그런 손실이 오게 되는데 우울증이 좀 왜 오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내가 뭐 20대 때면 30대 되가면 결혼하고 40대 되가면 내가 부장이 되고 뭐 50대가 되면 뭐하고 해외여행도 어디 가고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70쯤 이렇게 되면은 시간 계산을 죽음으로부터 해요. 내가 우리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아유 82세면 내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이 죽음을부터 내 나이를 계산하게 되니까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죽음을 놓고 거꾸로 계산하면 좀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자꾸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또 누구 얘기 들으면 거기가 아픈 것 같고 뭐 내가 위암 걸린 사람한테 위암 얘기 들으면 내가 위암이 걸린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건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신체에 대한 반응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양성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바깥으로 활동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바깥에 가서 일을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돌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꾸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잠재되어 있던 여성 호르몬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요. 그래서 남자들은 60, 70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줄고 자꾸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찾지 않던 주방도 와서 기웃거리고 뭐하고 이렇게 돼요. 그게 남성이 여성화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성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이고 남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던 것에 이제 발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그리고 옛날에 만나지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 동창 만나서 얘기하고 집에 있는 걸 싫어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마찰이 오게 되죠. 남편은 안으로 들어와서 아내 살림을 하려고 대꾸들고 여자들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왜 나가느냐 왜 좀스럽게 집에 와서 자꾸 이게 가루고 치느냐고 하고 이런 대립이 생기게 돼요. 이게 양성화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우울한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융통성의 감소, 경직성의
고집불통이 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한 10년, 20년 그거 버리래도 못 버려요. 계속 가지고 있죠. 애들이 뭐 새로운 걸 사줘도 쓰지 않으려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길들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옛날 걸 그냥 자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물상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그 다음에 친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 자기중립적으로 된 목소리가 일단 크게 되죠.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 듣기 싫어 그러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격의 변화예요. 노인의 사회적 특성, 자존감의 상실,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다. 퇴직을 하게 되면은 우선 가장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년퇴직하면 다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 가닥 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거기서 오는 우울감 이런 것도 오게 되는 거죠. 지위 역할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녀들의 분가, 배우자의 사망 이런 것들로 해서 자존감이 상실하게 되고 경제적,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 이제 결과적으로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할 일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면은 자꾸 손을 벌리게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자존감이 상실하게 되는 게 노인의 사회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욕구를 보면은 시몬스라는 학자는 노인들도 그렇지만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장수에 대한 욕구가 노인들한테는 있습니다. 뭐 노인들은 아이 빨리 죽어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만은 죽겠다고 하는 분이 저 보조식품들 있잖아요. 그거 계속 사서 먹습니다. 여기저기도 다니면서 건강 보조식품 찾아 먹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 건강 보조식품 뭐 인삼, 홍삼 세트 이런 거 주면 웃고 그러는 것이 살기 위한 욕구예요. 그래서 장수에 대한 욕구,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욕구, 일상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집단 내에서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명예롭게 물러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이런 욕구를 시몬스라는 학자는 노인의 욕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매크로스키라는 이분은 욕구를 환경 적응 욕구,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고 표현적으로 활동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는 욕구도 있고 영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초월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것이 노인들의 욕구다. 노인의 욕구를 좀 알고 이해를 하면 노인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 그러면 노인들의 어떤 질환이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냐. 노인들한테 흔히 오는 질병들을 미리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으면 노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은 이런 질환이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함, 노인 질환의 특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으면은 세균이 증식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나요. 예를 들어 맹장염, 그럼 맹장이 이렇게 골게 되면 거기에 이제 증식이 되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골마서 되면 열이 많이 나게 돼요. 그런데 노인들은 열이 없는 맹장이 있어요. 염증이 있는데 열이 별로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상이 없고 애매하게 해서 오진하기가 쉽고 노인 질환의 특성입니다. 노화와 구분이 어려움, 생리적인 노화와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냥 노인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 질병인데도 노화하고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질병이 합병된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오면 이제 동맥경화가 오고 동맥경화가 오면은 이제 당뇨가 같이 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단독 여러 가지가 합병해서 온다.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질병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아파도 그냥 이거 뭐 병원에 가기 싫고 자식들한테
병원에 가는데 돈 달라기 싫고 이렇게 하면 자꾸 질병을 이제 감추게 되죠. 노인 질환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약물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젊은 사람들보다 한 7배가 더 약물 중독이 노인들한테는 많습니다. 총장년의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질병이 많고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결과를 보입니다. 서서히 발생되고 진행도 천천히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암 조직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조직세포가 분할이 늦게, 세포 분열이 늦어지기 때문에 암 조직도 그만큼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젊은 사람들은 암 조직이 그냥 활발하게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조직세포도 분할이 빨리 일어나지만 따라서 이제 암세포도 빨리 증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오토프시라고 해서 부검을 해보면 거의 80세 이상 돌아가신 분들 부검을 보면 거의 다 한두 가지 암세포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발현이 돼서 암 조직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0 넘은 분들은 위암 이렇게 걸려도 위암 걸려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해서 또는 암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해서 고생하는 거나 그냥 한 5년 사는 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술 안 받고 고생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굳이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세포의 분열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치료사, 재활의학적 사회사학과 등의 팀워크가 필요한 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다. 그럼 노인성 질환의 종류는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젊어서부터 생겨서 오래 지속되는 질병,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골다공증, 관절염, 만성간질환 이런 것들은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좀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질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특유의 병적 발생,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치매, 노인성 우울증 이런 것들은 노인 위해서 그냥 병적 상태가 갑자기 나옵니다. 특유의 병적. 아무렇게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자신 분들이 난청이 빨리 오고 어렵습니다. 또 노안도 마찬가지고 노인성 백내장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노인성 백내장 가지고 수술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과가 노인성 백내장지 백내장 수술 가지고 안과를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백내장의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안과에서는 권해서 그걸로 의료보험 받으면 상당히 수입이 올라가니까 안과에서는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걸 상당히 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같은 거 이거 수술을 하면 이제 허옇게 됐던 부분을 다 제거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그 안에다 렌스를 집어넣으니까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그 안에 렌스가 들어있어서 아주 잘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노인성 질환 중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고혈압, 혈액의 산성화와 같은 현상으로 혈액의 점도가 상승되고 혈관 협착으로 인해서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 이것이 고혈압입니다. 혈액의 산성화라 그러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나 이런 분들은 당이 혈액 속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성화가 돼서 끈적끈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압력을 줘서 피를 내버리면 온 신체 전체 각 조직이라든가 실피줄을 통해서 몸에 전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혈액이 산성화돼서 끈적끈적하면 점도가 높아지니까 압력을 심장에서 심하게 주어야 말단 혈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에서 누르는 힘이 세야 되고, 또는 혈관이 좀 두껍게 되는, 그러면 혈관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공도 뚜꺼면은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찰고무 같으면 공도 이렇게 차작 늘어나는데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혈관은 잘 늘어났다 그랬다는데 나이 먹은 분들은 뚜꺼무 같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압력을 크게 줘야 말단 혈관까지 혈액이 보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심장에 충격을 줘야 되고, 이제 혈관에는 그렇게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궤양이 생기면 거기에 피떡이 고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성화가 되면 혈액 속에 이제 그 당분이 많아지고 산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건 기초질환한 상태에서 전체 혈압의 90%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기초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며 전체 고혈압의 90%가 본태성이다. 2차성 고혈압은 기초질환이 일어서 생기는 그런 고혈압을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근데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비만,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고염식 이런 것들이 본태성 고혈압을 일으키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못하다. 2차성 고혈압은 심장질환이나 내분비질환, 임신 중독, 자간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단은 정상 혈압은 120mg 80, 또는 확장기 혈압이 120이고 이완기 혈압이 80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0에 80, 그 위에 있는 혈압이 120, 이것이 기준인데, 고혈압은 140에서 90, 그래서 이제 고혈압. 그런데 노인네들은 꼭 120에 80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더 높아도 상관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심장에서 피를 보내야 되는데 120, 80을 계속 약을 먹고 유지해보면 심장이 수축하고 하는 것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말단 혈관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인네들은 혈압이 좀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말단 혈관까지 피가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140, 90, 150에 100 이렇게 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병원에서는 120에 80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을 억누르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심장은 우리 엄지 이 손을 이렇게 합치면 요만합니다. 250 내지 300g짜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뛰는 게 우리가 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전기 자극을 줘서 계속해서 심장이 뛰도록 돼 있어요. 1분 동안에 60번 내지 80번 사이를 뛰는 거죠.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빨리 하면 빨리 뛰고, 천천히 편안하게 밤에 자면 한 60번, 그러니까 맥이라고 그러죠. 맥이 60번부터 80번, 보통 70번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호모세피언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 30억 번을 뛰게 돼 있어요. 심장에 30억 번을 뛰면 자동적으로 심장이 멈추게 돼 있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번을 뛰고 나면 그냥 죽는 거죠. 이게 자연산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심하게 달리기를 하면은 아무렇게도 그냥 1분 동안에 60이 아니라 1분 동안에 100번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조금 일찍 죽는 이유는 심장을 무리하게 이제 보통 1분 동안에 60 내지 80번 뛰는 것보다 많이 뛰면 그만큼 빨리 30억 번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가
머리끝서부터 다리 발끝까지 보통 우리 혈관의 길이가 약 11만 6천 킬로, 12만 킬로인데 이 지구에서 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실핏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를 우리가 심장에서 압력을 주어서 이제 우심방에서 우심실에서 확 눌러주면 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폐에 가서 깨끗한 산소를 받아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오면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90도, 140, 190 이렇게 하고 혈압을 측정할 때도 한 번 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한 2번 내지 3번 보통 혈압 측정하는 데서 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팔을 어깨 높이로 이렇게 심장 높이로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측정을 이제 한 번 하지 말고 2번, 3번 해서 그걸 평균을 내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낮에 갈수록 이제 혈압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한번 재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재면 상당히 그 혈압이 높아져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뚝 떨어져 있다가 깰 때 각성기에 들어서면 혈압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침하다가 잘못해서 혈관이 터지고 그런 이유들이 이제 그래서 되게 일어납니다. 치료 및 예방, 혈압 강화제 복용, 식이요법 중요하다. 체중 조절, 알코올 섭취 제한, 그 다음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칼슘 섭취 줄이고 섬유소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합니다. 과로 금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뇨병,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혈액 속에 당 성분이 과도하게 존재하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다음, 당뇨, 다식 이런 것들이 특징인 질병이 당뇨병이다.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점점 젊은 층으로 다 당뇨병도 많이 이완이 되는데 나이 자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야 세포 속으로 단백질이 들어가는 것을 촉진해 주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간장에서 단백질을 맹기로 주면 그 단백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많게 된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꼭 이제 당을 전부 포도당을 맹길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려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 속에 당분이 남게 되는 거죠. 혈액 속에 당분이 남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산성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인 특징은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옛날 시골에서 소갈이라는 거 있었어요. 노인님들 물 많이 자시고 그런데 그 소갈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슐린 분비의 양쪽 부족에 의해서 오는 일형, 이건 급성형인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돼서 당뇨병, 이게 만성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을 사탕 여러 가지 음식도 먹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제 그 인슐린 분비에 대한 그런 내성이 저하성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만성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만, 과식,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증상은
혈관병변, 동맥경화, 망막장애, 말초혈관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뇨병 환자는 나중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눈이 충혈이 되거나 이 안구에 있는 혈관이 터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말초혈관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발끝에 혈액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중에 발이 썩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발을 절단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당뇨병의 합병증이 그런 거예요. 그 혈액 속에 당분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것이 결국은 고지혈증을 가져오게 되고 이제 그것이 고혈압을 불러오게 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혈관병변이나 동맥경화, 망막 이런 것들고 유전적인 소인도 당뇨병은 있다. 성인 인구의 10%가 당뇨를 앓고 있다. 네, 당뇨병 진단은 수시혈당치가 200mg, 공복혈당치는 120mg, 당부화 시험 이런 것도 해봐서 200mg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한다. 치료 및 예방, 인슐린 비의존 상태인 경우 이용이 적절한 식사와 운동요법. 그러니까 이제 식사도 당이 많은 식사, 쌀밥 이런 거보다는 이제 현미, 잡곡밥 이런 것들을 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여러 가지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고, 체중 관리, 체중을 많이 빼야 돼요. 살찌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식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나중에 맞게 되고, 경구 투약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인슐린, 정 안 되면 인슐린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노인병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뇌혈관 질환을 총칭해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뇌혈관에 나타나는 순환장애로서 뇌장애의 부위, 정도에 따라서 각종 신경증상, 운동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류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눕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뇌실 내에 출혈이 생긴 장애,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그러니까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터져가지고 피떡이 보이니까 그것이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돼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제 언어장애라든가 이제 발달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뇌출혈이고, 또 어차피 혈관이 터지니까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뇌조직이 죽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막히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뇌혈관에 피떡이 막은 거죠. 이것은 요즘에 그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피떡을 제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심하게 안 되면 스텐트라고 해가지고 그물막을 집어넣어가지고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스텐트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 치료가 되죠.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외상에 의한 충격,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어차피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이 발생되는 게 뇌졸중,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 운동 부족, 과잉 영양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이제 하도 젊은 애들이고 아들이고 많이 먹고 좋은 거지만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체중이 과체중이 돼서 체중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것이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장 지방부터 해서 많이 끼니까 이런 것들이 과잉 영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뇌졸중의 원인도 되는 방법도 있고, 증상은 어지러움, 안면마비, 언어장애, 그다음에 보행불능, 두통, 의식불명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의
그 뇌경색, 뇌출혈은 그냥 터지니까 뭐 급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데, 뇌경색은 실핏줄인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죠. 아주 실핏줄이 딱 막혔을 때는 서서히 진행돼서 한참 진행이 돼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 굵은 혈관에 이제 나타나면은 언어 장애가 오고, 이제 보통에서 무서워라고 해서 못 웃으면 이제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보라 그래서 못 들으면 문제가 되고, 걸어보라 그래서 똑바로 못 걸으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서 바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보내서 스텐트를 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라든지 그렇게 해서 고치면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할 수가 있다. 고혈압, 수술 요법, 식생활 개선, 금주, 스트레스 벗어나기, 적당한 운동, 체중 관리,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뇌졸중. 그 다음에 골다공증, 장기간에 걸쳐서 칼슘 섭취 부족으로 흡수 부족이 계속되어 골대사균이 깨져 골조직이 파괴가 이루어진 현상, 음식에 칼슘 섭취가 부족돼 장내에다 칼슘 섭취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죠. 골 흡수를 통한 칼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골다공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폐경 후에 골다공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폐경후의 골다공증이 여자는 노인성 골다공증, 나이에 따른 골대사 장애가 오고 있고, 증상 및 장애는 발 헛디김, 비틀림, 타박, 엉덩방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절 골절로다가 올 수 있고, 치아 손상도 오고, 골다공증은 우리가 이 뼛속이 숭숭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되면 붓는데 어려움이 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니까 그 뼈가 잘 붙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한 번 골절되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체의 골절이 오면 괜찮은데 하체의 골절이 오면 엄청 고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1년 안에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털썩 주저앉으면 1년 안에 죽는다는 이유가 왜 죽느냐 그러면 골다공증에서 그 고관절이 붙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고 한 달만 누워 있으면 근육의 50%가 빠져버려요. 몸에서. 그러면 몸에서 근육이 다 빠져나가면 장기, 위, 간, 심장 모두의 대사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 골절이 돼서 그게 골절이 된 부위가 붙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고 대사가 안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절단 나서 1년 안에 죽는 거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맞고 이제 치매, 기억 또는 진흙장애의 전반적인 장애로 뇌의 기질성 병변에 의해서 발현되는 증상, 정신 증상이나 행동 이상을 보이는 질환을 총칭해서 치매라고 한다. 종류는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 뇌세포의 괴사,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쭈글쭈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의 한 10%가 거의 지금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무서웠고 또 걸리기가 이제 두렵고 하는 것이 이 치매입니다. 증상은 기억장애가 서서히 진행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조기에 붕괴되는 거죠.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이 없어져요. 이건 한 30년 전에 머리에 기억돼 있던 거, 어렸을 때 기억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걸 전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것이 치매의 특성이에요. 조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건망증하고 치매하고의 차이. 건망증은 내가 어제 누구하고 약속을 했다. 어서 모이기로. 그런데 건망증은
그 약속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 친구가 전화를 왜 너 어제 안 나왔느냐 그러면 약속을 한 게 기억이 나. 그건 건망증이고 어제 약속을 한 거 자체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치매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그렇게 내가 아차 하는 거 그랬었구나 하는 건 건망증.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단기교로 장곡전 시기를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한다. 뇌단층 촬영 CT나 MRI로다가 진단을 해야 된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 보통 이 치료에서 약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치매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겜비라는 약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근데 그 1년 치료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반 그렇게 식이약정에서 아직 인가가 아직 안 나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치료제가 키순나라는 게 있는데 그건 2년 치료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 뇌세포에 아밀로이드가 그것이 뇌세포에 침착이 돼서 생기는데 그거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이 키순나라는 게 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시판을 한다면 복용을 할 수 있죠. 아직은 이 시판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복용을 하는데 이거는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초기 말하자면 초기 인지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약제입니다. 키순나라고 해서.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판이 안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쯤 되면 치매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제약 그 부분에서 이것을 이 3상 시험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치료제만 하나 개발하면 그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제약회사에서 큰 부분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남의 손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걸리기 안타까운 것이 치매하고 뇌졸중 중에 이제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치매 환자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 치매 3급 치매 환자예요. 제가 24시간 집사람을 간병을 하고 있는데 조금도 빈 틈이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와서 봐주는 시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사람을 간병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3년째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마다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집사람은 바깥에 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자물통을 쟁여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다 달라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살림살이 보따리를 싸는데 보따리가 한 20개쯤 돼서 자기가 이제 입고 있던 옷이라든가 화장품을 전부 보따리를 싸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보따리에 뭐가 들었는지 저도 잘 몰라서 가끔 따서 뭐 어디 이렇게 번호표를 붙여놓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찾으려면 몇 번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몇 번에는 뭐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목록을 매기는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먹는 음식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말하자면 그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가 맹기로서 먹던 음식하고 전혀 다른 음식을 찾으니까 이제 식사 때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치매 앓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에 걸리면 자존이라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치매를 앓다가도 한 번 정신이 들어와서 본인이 누구라는 것만 한 번 알고 죽으면 좋겠다는 간병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식들 얼굴도 모르고, 본인이 뭐 남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늘 옆에 있는 사람 정도니까. 이제 치매가 참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방법 권장하기 저런 거에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근데 걷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먹이기,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가족, 친구들과의 자주 소통하기, 그 다음에 매년 치매 조기적인 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도 노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성인 질환으로 연골퇴행 이런 것도 연골세포의 노화, 연골세포의 대사 이런 거거든요. 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셀레늄, 연골주사, 인공관절 치환수술, 인공관절도 하고, 요즘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게놈 분석을 해서 자기 줄기세포를 키워서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요즘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노인성 치료하는 데는 그냥 되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노인 실태 한번 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1년 12월 말 통계에서 5,179만 명 중에서 65세 인구가 이제 613만 명이 있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돼서 2022년도에는 남자가 79.9세, 이제 2023년도 말에는 81세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85.6세,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평균 수명이 86세쯤 되는데 86세까지 살아야 돼요. 86세 못 되고 쭉 돌아가시면 억울한 거죠. 어떻게든지 해서 평균 수명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기대 수명은 82.7세,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그렇다.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 2018년도엔 700만 명이었는데 14%예요. 고령화가 됐다. 2025년도에 1,000만 명인데 이미 2024년도에 1,0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 2050년도에는 1,800만 명이 65세 이상이다. 부양지수가 1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감소가 돼서 3,800만 명밖에 안 돼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죽는 사람은 많이 죽고 애들 안 낳고, 그러면 인구가 5천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800만 명 중에서 1,800만 명이 노인네다. 그럼 절반이 노인애들 아니에요. 그럼 젊은 애들이 생산해야 할 젊은 애들이 노인 한 사람에 젊은 사람 한 사람 붙어서 먹여 살려야 되죠. 지금은 젊은 애들 세 사람이 노인 하나 부양하면 돼요. 근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젊은 애 하나가 노인네 하나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지금은 가끔세 13%, 15% 내면 돼요. 2050년에 가면 가끔세를 35% 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애 하나가 노인네 하나를 부양합니다. 그럼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을 개혁하자는데도 자꾸 정치권에서는 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해서 연금을 개혁해서 노후를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 서로 쌈바꾸질 안 하고 못하잖아요. 그것이 돼야 그나마
젊은 애들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은 제가 조금 쓴 지가 오래돼서 조금 되니까 이런 걸 그냥 참고보세요. 100세 이상 인구. 우리가 100세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산 걸로 봐요. 근데 2023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100세 넘은 분이 1526명, 여자는 7403명이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합쳐서 8929명이 100살이 넘어 살았어요. 100살 넘어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100살까지 산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증가 추세 보면 2012년도에는 300명 정도 1년에 늘었어요. 2016년도에는 400만 명, 2018년도에는 1000명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는 2623명이 100살 넘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매년 2000명씩 늘어나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면은 우리나라 100세 인구가 거의 2만 명에 가까워질 것이다. 물론 죽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희망이 있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 빈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노인이 되면 네 가지 고통이 있다. 하나는 노후에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병이 들면 이걸로 고통스럽다. 무이고 할 일이 없는 고통. 또 고독고 다 자식들 보내고 뭐 배우자 죽고 그러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통. 이 고독고입니다. 이 네 가지가 노인의 사고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를 하는 시에 이제 재테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잘 쓰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 테크, 얼만큼 건강을 잘 유지하느냐. 뭐, 나이 먹어서 저기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과거에 뭘 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장수의 덕목, 제일 좋은 것이 건강이다. 그 다음에 관계 테크, 이제 배우자나 친구, 자녀들 이런 것에 대해 관계를 개선해서 100세 시대를 사는 지혜를 가져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시간 테크,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건데 이렇게 시간 테크를 잘 세워서 하면은 외롭고 고독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웃음 테크라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물과 건강인데 이 중에서 이거 다 중요한 건 다 그냥 두고 우리나라 수질 특성 이것도 그만두고 좋은 물의 조건, 어떤 것이 좋은 물이냐, 건강에 좋은 물, 체내 상투와 평균을 유지하는 미네랄이 금속이온이 충분한 거, 예를 들어 칼슘, 마그네슘 또는 이제 미네랄이 많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좋은 물이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또는 뭐 황산이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이 좋은 물이다. 생명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중금속이나 농약성분 이런 것들이 함유되지 않아야 좋다. 각종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 이런 것들이 오염이 안 된 물이 좋은 물이다. 산소, 용종상소 또는 유리탄산이 충분히 용해되어 있는 그런 물이 좋은 물이다. 예를 들어서 유리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색 물 가보셨어요? 저기 설악산에 거기 뽀글뽀글해서 탄산이 유리탄산이 나와요. 그걸로 밥을 해서 보면 노란색이나 푸른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괴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충청도, 충청북도에 가면은 유리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탄산수,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물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약수라고 얘기해요. 정도가 너무 높지 않은 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물이라고 얘기해요. 마시는 물 건강하게 마시는 물,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가급적 공복에 마신다. 아침 저녁으로 보통 음양수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찬물을 복용하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냉수를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인데, 여자분들이 냉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분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주방에서 이제 굽거나 찌는 건 괜찮은데 뭘 굽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스를 흡입하면 거기서 벤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하고 찬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폐가 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찬물을 드시지 말고, 음양수라고 하는 것은 찬물 반컵에 뜨거운 물 반컵을 섞어서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음양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건 이렇게 유지해서 있고, 받아온 물은 24시간 안에 마시도록 한다. 큰 물통은 작은 물통으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으면 되고, 미네랄이 많은 물, 칼슘, 카리움, 나트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나라에는 산성이 산이 높고 골이 깊고 또는 사양토가 많아서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아서 약수 같은 거 여러분들 받아자 하시면 그 안에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은 야갈칼리수가 좋고 경도는 50ml 모입니다. 천천히 마신다. 노인들은 식도가 좁아져서 급하게 마시면 물에 체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우리 끓는 냉장고로 식혀서 몸에 수분 공급이 많아요. 물은 약이다.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 다음에 혈액의 끈기를 없애준다. 변비를 해소해준다. 물을 많이 복용하면 그래요. 감기를 예방하고 발열을 해소한다.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간장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광염을 예방한다. 위 12장 교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천식 발장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질병의 원인 물질을 백화치로 배출시켜서 치료하게 한다.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는 물만 잘 먹어도 이제 보약 먹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우리가 또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웰빙하고 웰에이징, 웰다잉 얘기만 하고 강의를 마칩니다. 웰빙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 이걸 웰빙이라고 해요. 또 풍족하게, 원만하게,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삶, 이것을 웰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해서 웰빙 그러는데, 웰빙은 그냥 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더불어 살며 베풀고 사는 삶,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웰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WHO에서 건강 정의 중에서 웰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강이란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이게 웰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 그 웰빙이라는 게 이게 1948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하는데 돌아가신 권희옥 박사가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65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웰빙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웰빙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웰빙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죠. 그 다음에 웰에이징, 잘 늙어가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며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삶, 이게 웰에이징입니다. 웰다잉, 익숙한 장소에서 많은 이들의 배움을 받으며 존엄한 모습으로 고통 없이 맞이하는 죽음, 이게 웰다잉. 그 다음에 잘 살아온 사람은 잘 늙어가고 죽음도 잘 맞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집에서 죽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내가 살던 안방 거기서 죽는 거. 지금은 거의 78%가 병원에서 죽습니다. 집에서 죽는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해요. 중환자실이 익숙합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친구들, 애들, 일가 친척들 다 모아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 존엄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꼿꼿한 모습, 그거 유지하면서 고통이 별로 없이 죽는 거.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죽는 게 웰다잉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을 도와줘야 할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뭐 시간이 이제 그냥 없어서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저기 하는데 시간이 또 없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